아직도 때때로 멍하고 울컥 가슴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래도 조금씩 생각할 시간이 생기면 스스로의 삶을 반성하게 됩니다. 한탄만 하는 비난만 하는 그런 반성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토닥토닥 해주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다시 마음을 다잡아보기도 하면서 이제는 일어설 채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조금씩 생각해봅니다. 국민라디오 이윤호의 고전으로 본 오늘에 오셨습니다. 스토리텔러 이윤호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 인사해도 될까요? 그러게요. 안녕한 것이 죄스러운 세상이죠. 네. 아까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 세월호 참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전체가 침몰해버린 그런 느낌이라서요. 예. 전체가 이제 패닉에 빠져 있죠. 또 며칠 전에 아니죠. 어젠가 그제 JTBC에서 이제 마지막 그 사고 15분 후 사진 동영상을 공개했잖아요. 네. 아이들이 이제 그 사고가 난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떠들고 선생님 걱정하고 친구들 걱정하고 이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참고 있었던 게 한꺼번에 터진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안녕한 것이 죄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저희 얘기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 비교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받네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저희가 왜 세월호 참사 얘기하면 아직까지도 사실 그 감정 주체가 잘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치 그걸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또 너무 빨리 괜찮아지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되고요. 예. 참 복합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이중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도저히 이제 상식을 뛰어넘는 참사이고 대규모 참사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막지 못했다는 사실 에 대한 어떤 슬픔, 애통함, 그 황당함 이런 것들이 한 축으로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애도라는 것이 일정하게 책임의 사회적인 어떤 측면들을 사적 이전하는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동시에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어쩌면 애통해 하는 것이 권장되거나 그것이 또 다른 목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싶어요. 국민TV에 이제 게스트로 나오시는 분이기도 하고,
김동국 선생님이라는 분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선장이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퇴선 명령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그것을 항해사가 계속 전달을 하고 있었고 또 진도 쪽하고의 교신을 계속 했던 것도 1급 항해사였고 그 사이에 선장은 뭐 하고 있었을까? 밝혀진 것은 회사하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고 있었다는 거죠. 네. 전화를 걸고 있었고 전화를 걸면서 회사 쪽에서는 그 어떠한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계속 그 미적미적 하고 있었고 이 미적미적한 이유를 보니 선체 보상 보험과 관련된 문제다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 네. 이것이 이제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던 문제거든요. 이러자면 뭐냐면 자기들의 어떤 문제 때문에 선박에 훼손이 당했을 경우에 보상보험이 삭감된다는 것 때문에 어쨌거나 이것을 알리는 것을 꺼려했었고 그런 점에서 지금은 이제 그 의도하지 않았지만 발생한 범죄잖아요. 네. 미필적 고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 이것이 그게 아니라 보험금을 타기 위한 살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전혀 예.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학생들의 생명이 일각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은 그것보다는 이 보험금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퇴선 명령을 회사 쪽하고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미적미적 하는 순간 문제는 크게 발생했다는 거죠. 네.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바라봐야 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김동국 선생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터너라는 작가의 작품 중에 제일 유명한 작품이죠. 노회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정확한 제목은 이제 죽은 자와 죽어가는 자들을 바다에 내던지는 노예 상인들, 폭풍은 닥쳐오고 이런 제목입니다. 근데 그 그림의 소재가 된 사건의 배경이 이제 18세기 중반이죠. 18세기 중반에 있는 영국에서 발생한 사건의 실화를 대상으로 그렸던 거죠. 18세기 영국은 당시 사유재산이었던 노예의 죽음에 대해서 보험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노예는 재산이었고 그 재산의 상실에 대해서는 보험 제도를 실시했다는 셈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보험 제도에는 노예의 자연사는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언젠가 죽기 마련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자연사한 것까지 보험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반면 실종됐을 때는 보험이 보상됩니다. 노예가 실종됐을 때. 그래서 실종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것은 철저하게 노예를 재산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마치 자신의 집에 보석이 도난당하듯이 노예의 실종에 대해서 보험사는 보상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783년, 그러니까 18세기 말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이제 가득 싣고 영국으로 향하던 한 노예선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선에 전염병이 이제 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전염병이 돌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노예선 자체가 노예를 거의 짐짝으로 싣기 위해서 고안된 배였기 때문에 병이 한번 돌면 기본적으로는 전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제 노예 상인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당시 노예선에서 이런 병에 안 걸릴 수 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노예선이라는 게 위생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인 배죠. 언제나 이제 전염병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수의 숫자가 이제 오는 과정에서 죽게 됩니다. 남은 숫자가 이제 상품으로서 팔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제 노예 상인들이 그 순간 어떤 고민을 하냐면, 위생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을 대하는 방식을 바라봤던 태도에서 이제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앞으로 한참이나 더 항해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노예들이 거의 다 죽어버리면 상품 가치는 점점 문제가 된다고 판단한 거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 그 재산상의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생각한 노예 상인들이 결국은 끔찍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한 명이라도 생명을 구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수갑을 채워서 그 노예들을 바다에다 집어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실종한 노예들은 보험금의 보상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한 것으로 132명을 바닷속으로 집어 던지게 됩니다. 결국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 예컨대 어떤 면에서 인간이야말로 가장 그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어떤 환경에서 인간은 가장 야만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결국 그 프란츠 파농이 나중에 유럽인들은 언제나 인간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들은 인간을 만나는 모든 곳에서 인간을 죽여왔다라고 파농이 이야기하듯이 결국 우리가 가장 극단적인 야만의 상태에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한 명의 노예가 살아서 탈출하게 되면서 그것을 영국 사회에 알리게 됩니다. 그 결론은 결국 의도적으로 계산해서 재산을 바다에 내던졌기 때문에 노예 상인은 보험금을 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노예를 바다에 던진 건에 대해서는 무죄 방면이 되게 돼요. 왜냐하면 재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니고. 그러면요, 선생님. 예. 그 당시에 그런 보험금이 먼저였고, 그렇죠. 그런 논의가 사회적으로 영국 사회에서 먼저 일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 어느 누구도 노예 인권에 대해서 먼저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노예는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바다에 버린다고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사건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들을 이제 제기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를 두고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과연 이것과 다른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선장이 그 순간에 왜, 생명에 대한 어떤 가치나 이것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위하여 곳곳에다가 안전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구조를 요청해야 될 선장이 전화에다 누구에게 전화했고 무엇을 얘기했으며 그리고 무슨 답변을 들었으며 그리고 그는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선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선장이 그 순간에 무엇을 은유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들이 이르자면 배 안에서 거대한 위험이 닥쳐 있을 때 그 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가장 중요한 헤드타워는 그 순간 무엇을 고민했을까?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 이윤의 문제인 거죠. 네. 어떻게 하면 보상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회사 쪽하고 상의를 하고 있었고 그 순간에도 단 하나도 승객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가를 보여지게 되는 거죠. 네. 조금 더 말씀드리다 보면 이 사건은 그 사건이 있은 지 57년이 지난 후에 터너는 특유의 강렬한 붓터치를 통해서 그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터너의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훌륭한 그림으로 이제 인정받았던 그림인데요. 가장 비인간적인 상황들을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터너는 노예제를 반대하는 사람이었고 1840년 당시에 영국에서는 노예를 팔고 사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미국이나 다른 유럽에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을 때 터너는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노예제라는 것이 얼마나 잔혹한 것인가를 폭로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격렬한 반대론자이기도 했고요. 터너의 팬이기도 했던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그림을 이제 소장하게 됩니다. 그 그림을 소장하면서 이러자면 그 그림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죠.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지만 그것은 너무너무 끔찍한 그림이기 때문에 나는 그 그림을 오랫동안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그림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그는 에세이를 한 권을 쓰게 되죠.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라는 에세이를 러스킨은 쓰게 됩니다. 미술평론가이기도 했던 사람인데요. 여기서 이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하나 하게 됩니다. 뭐냐면 결국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의 삶 그리고 직업은 결코 경제적 이익을 최종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적 이익으로만 추동되는 사회는 그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사회적 관계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들을 기반한 사회적 관계는 영원히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러스킨은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경제적 이윤 추구가 즉 목적이 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결국 터너의 작품을 보면서 결국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문제인가를 폭로함과 동시에 우리가 이윤 때문에 삶의 가치나 생명의 가치가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러스킨은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얘기들을 수도 없이 하고요. 책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런 반성작용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도 개개인이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다, 와, 정말 끔찍하다. 얼마나 매정한가, 비인간적인가를 얘기를 하면서도, 근데요, 너무 희한한 게, 그렇다면은 무언가 지금의 우리의 삶이 거기서 조금이라도 진일보 했는가를 물어본다면, 지금 댓글 게시판에도 그런 게 올라왔어요. 서글프게도 약간의 방식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러스킨은 그런 얘기를 하죠. 성직자가 봉급을 받는 것이 직분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그의 직분을 행하면서 결과적으로 봉급을 받는 것이 받는 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상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자 공급으로 이익을 얻는 것이 직분이 아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당시에는 이제 기업이라는 개념이 이제 상인이라는 개념으로 쓰였을 때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나 동의하고 있는 것에서 암암리에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다. 근데 그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직자가 봉급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듯이 그래서 진정한 성직자라는 것은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고 그냥 생활에 필요한 부속물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진정한 의사가 진료에 대한 사례를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상인도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아야 한다. 상인의 목표는 물자를 공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러스킨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터너의 노예선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 그 잔혹하게 존재하는 그것을 보면서 상인의 목표는 이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상인이다. 그것의 부차적인 결과가 이익을 얻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목적과 수단이 바뀔 경우에 우리는 엄청난 사회적 공공재 혹은 공공적 가치가 파괴된다라고 그 당시에 경고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와 정말 조금도 다름없이 그가 우려했고, 이게 언제 얘기예요? 19세기 초 얘기예요. 네. 이때 우려했던 것이 지금 20세기 말에 21세기 초에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윤을 위해서 생명이나 그러한 어떤 안전에 대한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윤을 최대화할 것인가.
혹은 손실을 가장 최소화할 것인가의 문제로 그 귀중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스킨이 얘기했던 목적과 수단이요. 지금은 고스란히 반대가 됐어요. 예. 그 당시 수단이었던 것이 지금은 목적이고 예. 그 당시에 목적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수단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김동국 선생하고 이야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의 최대 목표가 이윤 추구다라고 하는 것은 수정되어야 한다. 혹은 적어도 우리가 동의해서는 안 된다. 근데 저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침몰하는 배를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기업과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에 비용을 계산하는 정권이, 그러한 자본이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팩트라고 말하는 사회는 폐기되어야 한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한 사회든 경제적 동기가 최대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의 목숨을 두고 계산기를 두들릴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조금도 허용하면 안 되는 우리의 시민적 공론장이 이제 요구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 애통의 과정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무엇을 돌아볼 것인가 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업은 이윤을 잇는 것이지 라고 하는 순간 그가 왜 선장이 그 순간에 구원을 요청하지 않고 구조를 요청하지 않고 왜 핸드폰을 들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폐기되지 않는 한 우리는 똑같이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한다는 거죠. 결국 죽음의 앞에서 그리고 그 엄청난 재앙의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정치는 그것의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정치는 만들어져야 하고, 결국 그 정치라는 것이 윤리를 구현할 물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 정치라고 한다면 그러한 정치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도 무슨 정치가들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광장을 통하여 그것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이러한 것이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본질적인 이 자본주의 사회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저는 어떤 괴물이 이 상황을 보면서 너그럽게 웃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러자면 이런 거예요. 공공적 매뉴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러자면 우리가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한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시켜가기 위해서 구성원 모두가 일정하게 합의되는 최소 공약수가 있습니다. 이러자면 생명에 대한 존엄이랄까 또는 인간에 대한 예의랄까 언제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판단하고 기준으로 만들어내는 원칙들이 있어요. 네. 이게 공공적 매뉴얼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가 자살하도록 그를 압박하거나 내몰려서는 안 된다. 또 어떤 경우에도 자본이 자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을 위험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권력을 잡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찬탈하거나 시민들을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학살해서는 안 된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보다 관료적인 행정의 안정성, 위계랄까, 명령의 어떤 권위랄까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생명보다 그것이 더 우선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암묵적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안에 일정한 내적인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뭐냐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이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고 서둘러 피했다는 것에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12일이 넘어가고 있는 이때 이제 13일이 되고 있죠.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하는 무능력과 무책임에 있는데요. 능력이 없어 못 구했다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혹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어떤 것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시간이 의전과 회의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거죠. 네. 이러자면 사건이 보고되는 것이 위에서 논의가 되고 논의가 된 게 다시 명령이 내려오고 이러는 시간이 갖고 있는 어느 누구도 결정하지 못했던 무책임성. 해경은 국방부에 문제를 넘기고 국방부는 다시 정부로 넘기고 정부는 다시 민간에게 넘기고 끊임없이 서로가 돌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던 이것이 갖는 어떤 문제로부터 우리는 분노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던 거죠. 네.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15분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기가 막힌 건 이런 거죠. 그 순간에 이미 사고가 발생했었고 그리고 나서 엄청난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실제 그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었던 거죠. 아이들이 농담하면서 야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선생님은 괜찮을까? 선생님한테 빨리 연락해봐. 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그 순간에 그 선장은 기업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고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었던 거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결국 그 일정한 대부분의 시간이 그러한 무책임한 회의를 왜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정한 높은 분들의 의전, 대통령이 가기 때문에 경호해야 되는 거, 그때 또 보여줘야 하는 거 등등의 의전 행사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실제로 촛불 집회에 나가보면 그 진도에서 팽목항에 다녀왔던 분들의 그 진술들이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네. 우리가 그 공중파를 통해서 듣는 것과는 너무 다른 실제적인 현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주 끔찍한 지옥이라 그러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결국 공공정 매뉴얼은 완전히 파괴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물타기 매뉴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죠. 이제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물타기 매뉴얼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구할 수 없었을까? 정말로 궁금해집니다. 보고가 보고되고 전달되고 대책회의와 다시 명령하는 그 시스템의 시간들이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죽어가고 있었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아무도 결정하지 않은 심지어 청와대마저도 자기들이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변명하고 회피하는 그 관료적인 무책임성이 그것이 생명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고민도 없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어떤 것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이 순간 우리가 한 가지 문득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비통함에 눈물로 자책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그 너그러운 권력을 웃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모두가 내 탓이오라고 고백하고 참여하고 내가 죄인이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하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결국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너그러운 권력은 너무나도 충분한 시간을 그것을 방조하면서 결국 시간을 마저 네 탓이야라고 조용히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물타기 매뉴얼의 첫 번째가 이것은 아닐까. 스스로 내 탓이라고 자책할 때가 아니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소리치고 참회하고 미친 듯이 모든 일을 다 접어두고 있을 때 그리고 완전히 기진맥진할 때까지 그리고 그 흐느낌이 조금 사그러지면 거대하다고 이야기할 만한 혹은 거대한 것처럼 꾸며지는 떡고물을 입에 물려주고 자 이제 다시 힘내자고 하겠죠. 난 이것이 우리가 정말 두 눈 똑바로 두고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떡고물의 정치적 성격이 뭔지
그리고 내 탓이오라고 참여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과거에 IMF라고 하는 거대한 정말 끔찍한 한국의 사건을 겪을 때 그때 일어났던 운동이죠. 내 탓이오. 버스 차에 다 이렇게 내 탓이오를 붙이고 다녔어요. 그럼으로써 구조적인 문제를 그것이 분명히 도덕성 회복 운동이라는 차원에서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구조적으로 우리가 견인하고 견제하고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다는 것도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은폐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는 것, 우리의 의도와 무관하게 지금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너그럽고 우아하게 우리 앞에 이제 곧 머지않아 웃으면서 이제 힘내자라고 얘기할 이 괴물의 손짓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저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아이들을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것, 그런 것에서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죽게 한 주범들이죠. 그리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조적 폭력을 잊어버릴 만큼 실신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은 이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 탓으로 돌려버렸던 그런 역사, 그런 시간들 때문일지도 몰라요. 적어도 이윤보다 안전이 그리고 생명이 인간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싸우지 못했던 우리들의 나약함, 우리들의 비겁함, 우리들의 무책임성이 어쩌면 또다시 이 문제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앞으로 또다시 이 문제를 만들어 나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거대한 괴물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또다시 이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건데요. 추모에 정치적 색지를 섞지 말라고 합니다. 네. 어느 댓글에서 요번 촛불이 이제 추모, 무사귀환과 추모를 위한 촛불이었는데요. 자꾸 정치적인 색지를 섞어서 추모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막 부글부글 화가 끌었어요. 뭐냐 하면 정말 이게 정치가 아니면 뭐가 정치냐 하는 거죠. 언젠가 누군가에게 의탁하고 대리하고 선생님이 모든 것을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런 교육 제도 속에서 아이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죽었어요. 그러한 수동적 교육들, 일방적 교육들, 그러한 명령식 규율 교육이 아이들을 죽게 했습니다.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정치가에게 또 맡긴 그 결과가 단 한 명의 생존자도 구하지 못했어요. 관료적인 어떤 행정 속에서. 그러한 현실을 맞았는데, 따로 정치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게 정치죠. 더 이상 수동적인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가치가 정치인 거죠. 정치라는 것이 우리가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간접 대표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정치 자체가 대리성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리성이 그렇죠. 있는 게 아니고 네.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을 함께 연대함으로써 그것의 의미들을 찾는 게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 사회에서 이 정치의 개념이요, 그렇게 왜곡되고 변질돼 버렸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 사건을 정치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저 음흉한 어둠이 명령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추모하되 정치적 색지를 섞지 말 것. 우리 모두는 그저 또다시 추모하라는 명령을 받은 거죠. 네. 그리고 우리는 울어 그러는 순간 다 울었어요. 조장하는 대로. 날마다 울었어요. 날마다 정말 뉴스를 보면서 하루도 울지 않은 날이 없었죠. 정말 탈진하듯이 울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명령이 있는 거죠. 정치적 색채 섞지 마. 그러면 모두가 또 정치적 색채를 섞지 말자고 막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위험이 우리들의 아이들이 죽어갔던 거죠. 이렇게 수동적으로 존재해왔던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을 죽게 했던 것이고 그렇게 가리키게 했던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 부모가 아이를 학교를 보낼 때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길 조심해, 차 조심해라. 두 번째는 질문 많이 해라, 선생님에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차 조심해라. 두 번째는 선생님 말 잘 들어라. 네. 이게 우리 사회의 관료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또한 우리 사회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직시해야 하죠. 바로 어쩌면 말 잘 듣는 그것이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질적 성숙을 못하게 했던 어떤 의미들은 아닐까. 끊임없이 양적 발전만 하는 야만적이고 천박하고 정말 부박한 사회를 만들어냈던 한 과정이 바로 그것이죠.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 정치를 없애버렸던 그것. 이것이 제가 이 문제들을 보면서 정말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얘기고요. 더 나가서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슬픔이 비통이 상품이 되고 안전이 자본이 되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자면 무엇이든지 소화 가능한 괴물이 자본주의적으로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유주의라는 건 상품이 된다면, 자본이 된다면 진보도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냅니다. 반말리의 음반은 전 세계에서 엄청난 상품으로 팔리고 있고요. 체게바라고 하는 게릴라는 그것이 상품이 돼서 전 세계에 엄청난 기업, 어떤 기업을 넘어서는 상품으로서 전 세계에 팔리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어쩌면 안전도 하나의 자본이 되어지고 슬픔이 하나의 상품이 돼서 이제 우리 사회를 회전시키는 또 하나의 자본적 가치 혹은 이윤적 가치로 존재한다는 거죠. 우아한 자태로 너그러운 웃음으로 공공적 가치로서의 안전이 아니라 자본의 잉여를 위해서 안전 시스템은 구축될 겁니다. 단지 이윤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립해양과학원이 제작한 무인 잠수정, 각각류를 닮은 외관이라고 하죠. 가재처럼 6다리를 가지고 있다는 크랩스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못 써요. 근데 이것은 왜 만들었냐?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 만든 거죠.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설사 그것이 쓸 일이 있을까? 아니에요. 쓸 일이 있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안전의 상징처럼 있음으로써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수상함, 구조함, 통영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못 썼잖아요. 왜 못 썼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안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윤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안전 시스템 하는 것이 이제는 또다시 자본의 자기 이윤을 위해서 또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자본의 또 다른 이유의 돌파구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신석기혁명 이후에 인류는 단 하루도 전쟁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단 하루도. 정말 단 하루도 전쟁이 없었던 날이 없다고 인류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전쟁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이윤의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자본이 이윤을 확대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산과 소비가 일상화하는 것이고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비가 일정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생산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확실하게 생산을 보장하는 길은 완벽한 파괴를 하는 일이죠. 그렇죠. 이 파괴가 전쟁이죠. 결국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전쟁 때문에 자본의 잉여나 이윤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역으로 보면 자본의 자기 잉여를 위하여 자기 잉여 가치 즉 자기의 이윤을 위해서 전쟁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전쟁은 왜 만들어졌을까? 사람들과 사람들이 끊임없이 분쟁이 있기 때문일까? 아니요. 분쟁이 조장되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 때문에? 자본의 잉여 때문에. 자본의 잉여 때문에 분쟁이 조장되고 있고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진다. 예. 예컨대 이런 옛날에 보면 이제 콜드워, 냉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냉전이 뭐냐면 전쟁의 위험 대신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되 안전한 전쟁을 하는 걸 콜드워라고 합니다. 냉전. 그래서 큰 두 개의 전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네. 두 개의 양대 전선이 서로가 냉전 시스템을 만들어내서 끊임없이 무기를 만들어서 일정하게 생산을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럼으로써 자본의 일정한 이익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냉전은. 언제 올지 몰라. 이런 것을 통해서 미사일도 만들고 미사일이 이건 너무 낙후돼서 새로 미사일을 만들어야 또 미사일을 만들고 그리고 더 좋은 미사일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또 미사일을 만들고 이것이 이제 콜드워의 의미였죠. 근데 소련이 붕괴하는 순간 자본의 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이것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테러라고 하는 불량 국가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이라크를, 북한을, 소말리아를 끊임없이 테러 국가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미사일을 동시에 끊임없이 생산하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라크의 인구수만큼 미사일을 투척함으로써 그것이 또다시 자본의 자기 생산을 위한 그걸 우리가 군산복합 자본이라 그러잖아요. 네. 이러한 자본의 자기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전조차도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윤을 위해서 안전이라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슬픔이나 애통마저도 상품이 되어서 안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자본의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본의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근데 그게요, 예. 쌤, 지금 굉장히 어떤 큰 의미로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자,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는 줍니다.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물어보죠. 어느 게 더 안전한가요? 어느 게 더 좋은가요? 가격 차이가 당연히 나겠죠.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가격이 높은 것이 안전하고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온전히 선택의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예. 그게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또다시 이제 결국 자본이 자신의 이익을 확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군비나 이런 등등인데요. 재난에 대한 안전 시스템 같은 거죠. 네. 이 안전 시스템이 그 크랩스터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런데 엄청난 고가의 장비거든요. 이런 장비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결국 이걸 통해서 자본은 자기 이익들을 극대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코 안전을 위한 어떠한 효용성이 있지 않는 장비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세월호가 문제됐을 때 크랩스터도 그렇고 예, 통영함도 그렇고 사용하지 못했어요. 네.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들어낸 결국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나마 과거 근세 초기부터 존재해왔던 그 잠수함들을 위했던 다이빙 벨이라 그러나요? 네. 그것이 그나마 가장 실효적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투입돼서 그것이 의미가 있었다간 자본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비용을 들어서 만든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다이빙벨로 이것이 훨씬 안전에 의미가 있다 하는 순간 자본이 더 이상 투여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빙벨을 어떻게든 못 들어가게 끊임없이 막고 있는 거죠. 그게 들어가서 실제로 일정한 구조가 가능해지는 순간 이 엄청난 장비들을 앞으로 더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늘리고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자본의 자기 이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되는 이런 야만적인 장비로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끊임없이 막아야죠. 저는 단 음모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안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자본의
어떤 이익과 밀접하게 관계된 시스템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근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의문을 제기할 것 같아요. 선생님, 다이빙벨이 들어가지 못한 거는 그 당시에 그 일을 뭐 지휘하던 해경이라든지 뭐 예. 이런 책임 소재가 가려질 때 자칫 자기에게 어떤 피해가 올 수 있는 사람들의 책임 의식 때문에 또는 책임 회피가 회피죠. 있죠. 그렇죠. 책임 예, 회피 예. 때문이지 예. 선생님이 말씀하신 예. 것처럼 그 배후에 이런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연결이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무슨 음모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이빙벨이 들어가는 순간 이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아, 생길 수 있다. 예, 충분히. 예. 예. 왜냐하면 그거에 정말 수만 배의 가격을 들였던 크레스터가 하지 못한 일을 다이빙벨이 한다. 이것은 더 이상 안전 시스템의 자본의 어떤 효과들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있죠. 이 다이빙벨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물타기를 합니다. 해경뿐만 아니라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그것이 쓸모가 없고 이런 얘기들이 초기부터 계속 나오면서 두 번이나 되돌아갑니다. 네. 마지막에 결국 유가족들의 엄청난 항의 때문에 또 실종자 다시 세 번째, 가족들이 예. 불렀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 그 가족들의 요청으로 지금 어쨌거나 실험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문제들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 슬퍼하고 애통해해서 실신하는 이 순간 여기에는 엄청난 어떤 문제들이 녹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본질적으로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와글거리는 시민 스스로의 어떤 근육과 그 목소리와 그 연대적인 어떤 몸짓 이것이 아니면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관료적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것의 베일들을 하나씩 벗겨나가고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와글거리는 것에 의해서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결국 이렇게 거대한 괴물은 정말 온화하게 시간을 끌고 있어요. 사람들이 실신할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막 스스로가 집단 패닉에 걸려서 모두가 자기 탓이라고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뒤에 숨어 있는 거대한 권력의 음흉한 미소들,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는가 하는 걸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라크 전쟁이 결국 군산복합자본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파괴가 있는 곳에는 자본의 어떤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속에는 또 다른 자본의 계산기가 옆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 번쯤 적어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왜 온 국민이 이렇게 단체로 멘탈 붕괴라고 그러죠. 속된 표현으로 멘붕에 빠졌을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다들 그랬던 거죠. 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정말 소박하게 열심히만 살면은 그게 다고 사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들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사는 동안 정작 우리는 무책임한 동조자가 돼버린 거죠. 그 괴물이 그렇죠. 예. 성장하는데 예. 우리가 일조를 하고 있었고 먹이를 줬던 거죠. 거기서 사람들이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뭐지?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지? 그리고 앞으로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정말 주도적이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자기 의지와
그런 태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또다시 위험에 빠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애통 국면이 우리를 자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 권력의 또 다른 희생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중요한 분기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동적 개인으로부터 떨쳐 일어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또다시 또 다른 위험들이 우리 앞에는 예고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러한 관료적 문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광장에서 공론장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보다 더 많은 횟수로 보다 더 큰 위험으로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대한 참사들을 우리는 예고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런 얘기를 해요. 올리베기 위험사회에서 위험사회의 또 다른 특징 중에는 비정치적인 것을 정치화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정치화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을 위험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이것이 정치구나라는 걸 깨닫는 국면들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요, 감정적으로 지금 사실은 애도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이윤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처럼 어떤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또는 거기에 대해서 마치 그렇게 하면은 저 사람은 너무 약삭 빠른 것 같아. 라는 식의 평가를 내린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예. 그쵸. 예. 그래서 마치 감정적으로 애도를 하는 것만이 최선이고 마치 그것이 가장 인간적인 것처럼 조장되고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도 가끔씩 댓글 게시판에 그런 게 올라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 그걸 얘기합니까? 라는 글이 올라온다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희가 끊임없이 감성적인 애도에만 빠져 있을 때 괴물은 슬며시 미소 짓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슬며시 미소 짓고 있는 괴물의 정체를 이제는 정말 제대로 똑바로 눈 뜨고 찾아내고요. 그리고 그 괴물 해체를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될 때라는 거죠. 예. 우리 공릉동 아주마님께서 오늘 방송은 조합원님들 다 들으셔야 할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하셨는데, 내추럴 파레트님이 참 좋은 말씀 써주셨어요. 정치는 없이 살 수 없어요, 저도요. 그럼 누가 죽으면 그냥 촛불 들고 정치 없이 죽으면 바꾸지 못하게 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 또 앉아야 하나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했어요. 호모 폴리투쿠스, 인간은 정치적 동물입니다. 인간이 내라고 하는 거 하나가 정적인 겁니다. 그럼 그들이 말하는 정치가 더러운 거면 대통령이 제일 더러운 것입니다. 정치는 신성한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마치 저는 별로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고매한 것처럼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아마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 분개하겠죠. 왜 정치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유난도 떤다. 뭐 그렇게 잘났다고. 네 일이나 잘해라. 근데 저희가 끊임없이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잼뱅이님께서 이윤호 선생님 최고라고 오늘도 역시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는데요. 눈물을 닦고 이제는 여러분 행동할 때입니다. 이런 아주 상투적인 멘트 대신에요. 오늘 선생님이 하신 말씀 있죠. 와글와글 떠들어라. 광장으로 나와라. 그리고 절대로 괴물이 미소 짓게 하지 말라라는 그 말의 의미를 저부터 좀 많이 제 삶 속에서 좀 씹어보는 그런 시간들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 또 반성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네요. 윤호 선생님 오늘도 귀한 가르침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라디오 이윤회의 고전으로 본 오늘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